1981년 7월 5일 호주 60분 프로그램에 당시 25세의 셀리라는 여성이 출연하게 됩니다. 인터뷰에 앞서 셀리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었죠. 이어 셀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폭로하려 했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1954년 12월 12일 큰딸인 셀리를 낳았고 20개월 후 둘째 딸인 데브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셀리의 어머니는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아이들을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셀리의 아버지는 포드 매장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셨고 주말에는 택시를 몰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셀리와 그녀의 동생은 대부분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셀리의 할머니는 매우 엄격했으며 심지어 결벽증도 있었죠. 셀리와 데브라가 밖에서 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만 더러우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셀리의 아버지인 잭은 방송인 친구의 소개로 당시 유명했던 조니 오키프 쇼에 셀리와 데브라를 등장시켰고 이후 셀리는 아동복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반항적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잭은 셀리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셀리가 10살이 되던 해 그는 에스텔이라는 여성과 재혼하게 됩니다. 에스텔에게는 자신의 자녀 한 명이 있었고 이제 그녀에게 셀리는 눈의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셀리가 잠든 후 에스텔은 밖에서 셀리의 침실문을 잠그고 다음 날 오전 7시가 넘어서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셀리는 새벽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화장실을 가야 했었죠. 또한 셀리가 참지 못하고 오줌을 싸면 에스텔은 하루 종일 이웃 사람들에게 셀리를 험담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잭과 에스텔은 2년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고작 14살 때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셀리는 슬프거나 짜증날 때마다 해변으로 향했고 또래 친구들과 모여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죠. 1969년 8월 파티에서 셀리는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사귄 지 불과 2주 후 셀리는 자신의 집에서 다니엘과 관계를 맺다가 아버지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셀리는 14살이었고 다니엘은 18살이었죠. 따라서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다니엘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잭은 다니엘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1만 호주 달러를 지불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다니엘의 아버지는 합의금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측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셀리가 마리화나를 얻기 위해 다니엘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또한 다니엘의 아버지는 잭의 전 부인인 에스텔을 법정에 세웠고 에스텔은 셀리가 바지에 오줌 싸는 것을 폭로했을 뿐 아니라 평소 섹시한 잠옷을 입고 잤었다며 마치 콜걸처럼 행동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셀리는 콜걸로 낙인 찍혔고 법원은 콜걸과 관계를 맺는 것은 법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니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성적이 우수했던 셀리는 학교를 자퇴하고 시드니의 나이트클럽 2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셀리는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동네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클럽은 범죄자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곳이었고 셀리는 그곳에서 브라이언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셀리보다 8살 많았고 전과가 있는 깡패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셀리는 브라이언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때 셀리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죠. 1973년 18살이 된 셀리는 딸 사샤를 낳았습니다. 딸이 태어난 직후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이때 셀리는 약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셀리는 돈을 벌기 위해 킹스크로스의 홍등가에서 수많은 콜걸 중 한 명이 되고 말았죠. 약물 중독자이자 콜걸이었던 셀리는 경찰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1975년 당시 20살이었던 셀리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약물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년 후 여전히 셀리는 약을 끊지 못했고 킹스크로스의 네온 불빛 아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셀리는 이제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이 익숙한 일이 되었죠. 1981년 1월 26살이 된 셀리는 약을 구입하던 중 박상인 워렌을 만나게 됩니다. 워렌은 총포상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가 17살이었을 때 TV를 훔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워렌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그는 범죄의 왕으로 알려진 네디를 만나게 됩니다. 워렌이 셀리를 만났을 때 그가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네디는 2차 세계대전 중 태어났고 미군 군인과 호주 여성에 사생하였습니다. 네디의 키는 2m에 육박했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네디는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워렌이 복역할 무렵 네디는 이미 지하 세계에서 잘 알려진 큰형님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네디를 존경했고 워렌 역시 그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좀도둑이었던 워렌은 석방된 후 네디 밑에서 약을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워렌은 셀리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워렌은 약을 유통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약을 하지 않았으며 그의 취미는 운동이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죄수 복싱 대회에서 미들급 챔피언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워렌은 셀리에게 약을 끊게 하기 위해 헬스장에 데려가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고 거의 10년 동안 약에 허덕이던 셀리는 처음으로 약을 끊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워렌과 함께 생활한 지 3달 만에 셀리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워렌은 셀리의 임신 소식에 매우 기뻤고 최대한 빠르게 큰 돈을 번 후 셀리와 함께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워렌이 생각해낸 큰 돈을 챙기는 방법은 다른 마약상에게 약을 훔치는 것이었죠. 워렌은 자신의 보스가 네디였기 때문에 자신이 약을 훔치다 걸리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1년 6월의 어느 늦은 밤, 그렇게 워렌은 마약상 2명에게서 약을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약의 품질은 매우 좋았고 워렌은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약의 소유자는 일반 갱단원의 것이 아닌 그 어떤 갱단보다 무서운 슈퍼경찰로 알려진 로저의 소유였습니다. 로저는 1941년생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사관 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로저는 용감하고 뛰어난 경찰관으로 수많은 상을 받게 되었고 대인관계도 뛰어나 차기 경찰서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의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1976년 네디가 체포되었을 때 그를 체포한 사람이 로저였고 이후 네디와 로저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파트너가 되고 말았죠. 이후 네디의 약사업은 로저의 어무를 받으며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했고 로저는 자연스럽게 두둑한 수입을 보상받게 되었죠. 그러나 로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빠르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요 약 유통업자가 되었습니다. 워렌은 그 약이 로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셀리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나와 호텔을 전전하며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워렌은 자신의 보스인 네디에게 전화를 걸어 로저가 자신과 셀리를 놓아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이후 네디는 로저를 만나 중재에 나섰고 로저는 2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워렌이 손실 비용을 모두 보상해야 하고 이제부터 수익금 일부를 자신에게 상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워렌은 로저의 손실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6월 27일을 약속 날짜로 잡게 됩니다. 네디는 워렌에게 로저를 만나러 갈 때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81년 6월 27일 오후 2시 50분 워렌과 네디는 약속 장소에서 로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어 로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저는 총을 꺼내 워렌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네디는 쏜살같이 현장을 떠났고 동시에 로저의 경찰 부하들 18명이 몰려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워렌을 에워쌌습니다. 로저의 부하들은 워렌이 가지고 온 돈을 재빨리 숨겼고 워렌의 권총처럼 보이기 위해 워렌 옆에 권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워렌은 자신의 권총을 셀리에게 주었었고 기종 또한 달랐습니다. 이어 로저는 워렌에게 다가가 총을 이마에 대고 2번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렇게 22세의 워렌은 한 무리의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로저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로저와 부하들은 워렌이 총을 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일부 탄도 분석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미 로저는 스타 경찰관이었고
그의 부하들 역시 입을 모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완벽한 경찰 업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영웅이 되어버린 로저는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아마도 로저가 셀리를 살려둔 이유는 약에 중독된 콜걸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렌이 살해된 지 몇 시간 후 셀리는 다른 호텔로 도망쳤고 결국 그곳에서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셀리는 로저를 용서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폭로하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셀리는 60분 스튜디오에 도착해 자신이 알고 있는 로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콜걸이었던 셀리가 영웅 경찰을 비난하는 모습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솔직하게 말했고 자신이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죠. 훗날 셀리의 딸인 사샤는 인터뷰에서 당시 어머니가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안전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항상 순간적이며 그녀가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다면 보호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셀리는 전 남편인 브라이언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사샤를 잘 키워줘 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인 레이는 자신의 상사에게 셀리와 인터뷰한 영상을 건넸고 상사는 그 영상을 본 후 레이에게 셀리의 말을 믿냐고 물었습니다. 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죠. 인터뷰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일부만 방송되었고 전체 원본 영상은 반부패 수사부로 보내졌습니다. 셀리의 인터뷰가 방영되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2명의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메리와 제이는 대학생이었고 룸메이트였습니다. 워렌이 살해되던 날 두 사람은 집에서 2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죠.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총성과 두 번째 총성의 간격은 최소 11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와 제인의 증언은 로저에게 큰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만약 로저가 정당방위로 2발을 쐈다면 무려 11분 간격으로 총을 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워렌 사건으로 로저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배심원단은 공무집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로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로저의 이미지는 흠집 나기 시작했고 경찰의 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잠복 경찰관으로 그의 임무는 갱단원으로 위장해 지하세계의 약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984년 마이클은 마약사범인 앨런을 조사하기 위해 멜버른 지하세계로 잠입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입건하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마이클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로저가 마이클과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마이클은 로저와 같은 팀에 속해 있지도 않으며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스타 경찰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어 결국 로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로저는 마이클에게 앨런의 정보를 받았다며 앨런의 증거를 수정할 의향이 있다면 섭섭지 않게 돈을 주겠다고 말했죠. 마이클은 로저의 제안을 거절한 후 사무실을 떠났고 이후 여러 차례 로저는 제안했지만 마이클은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마이클은 로저를 신고하려고 했으나 로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신격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앨런 사건의 제보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제보자는 평소 약을 복용한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마이클의 동료는 등에 2발의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984년 6월 6일 오후 6시 마이클은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클에게는 사랑스러운 3살 딸과 8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막내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식탁에서 큰딸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죠. 오후 6시 10분경 마이클은 수프를 가져오기 위해 부엌 창가로 향했고 그때 총알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마이클의 복부에 명중합니다. 곧이어 다른 한 발이 그를 관통시켰습니다. 즉시 마이클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열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0일 후 마침내 마이클은 깨어났고 100% 로저의 짓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로저를 언급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의 관용은
결국 한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로저는 1984년 11월 30일에 정직되었고 1986년 4월 11일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로저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언론의 답변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이클이 수사했던 앨런은 1988년 마침내 체포됩니다. 앨런은 자신과 로저가 청부업자인 크리스토퍼를 고용해 마이클을 살해하려 했던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는 1985년 5월경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마지막 목격은 1985년 5월 초 지인 경찰과 함께 경찰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로저는 마이클의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의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은 셀리의 인터뷰를 믿기 시작했죠. 이후 셀리는 프리랜서 기자가 되어 월간지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여전히 약에 중독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86년 2월 6일 저녁 셀리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던 남성에 의해 연못에서 셀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그러나 부검 결과 교살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저는 셀리가 살해된 후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셀리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며 언론을 통해 많은 동정을 받았지만 사실 셀리는 콜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당시 유령 용의자로 네디가 지목되었고 여러 차례 신문을 이어나갔지만 그는 셀리가 살해되던 날 밤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네디는 약 유통 혐의 등 수많은 범죄 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1989년 복역 중이던 네디는 동료 수감자에게 로저의 지시로 자신이 셀리를 살해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네디의 이러한 고백은 비밀리에 녹음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후 네디는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6년 9월 네디는 셀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99년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8일 네디는 세상을 떠났고 결국 셀리의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1989년 로저는 가명으로 돈을 입금하려다 체포되었고 모든 중범죄에 대해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말았죠. 결국 그는 4년을 복역한 후 풀려났습니다. 이후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변신했고 두 번째 아내를 만나기도 했었죠. 2008년부터 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또한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당시 20세인 제이미는 부유한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났고 시드니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제이미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가끔 SNS를 통해 여자친구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 제이미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이미는 연애 문제 때문에 동창을 납치한 후 무력을 행사한 기록이 있었고 게다가 약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봄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약을 판매할 수 있는 부유한 고객을 알게 되었다며 자랑했었습니다. 그 고객은 글렌이라는 남성으로 전직 경찰관이었죠. 당시 그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2014년 5월 6일 글렌과 제이미는 시드니 외곽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5월 20일 오전 11시 37분 글렌은 쇼핑몰에 있는 공중전화로 제이미에게 연락합니다. 얼마 후 제이미는 글렌에게 점심을 함께 먹겠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글렌은 식중독에 걸려 화장실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러자 제이미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부나 해야겠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대화들은 그들의 암호였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후 1시 35분 제이미는 남성 2명과 함께 닛산 차량을 몰아 시드니 외곽에 도착했고 제이미는 혼자 내려 글렌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글렌과 제이미는 한 창고업체에 도착했고 그들은 803호 창고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CCTV 화면에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났고
그 역시 803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는 바로 로저였죠. 약 20분 후 글렌은 로저의 도움을 받아 은색 서핑보드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며칠 후인 2014년 5월 25일 경찰은 글렌의 배에서 필로폰 2.28kg을 압수해 그를 체포했고 다음 날 제이미는 어부들에 의해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월 27일 로저는 자택에서 수많은 플래시를 받으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제이미가 실종된 다음 날 그의 여자친구는 실종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제이미가 약을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 약은 제이미와 동업자들의 약이었고 글렌에게 그 약을 팔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글렌은 그 약을 살 돈이 없었고 로저와 공모해 강탈할 계획이었죠. 처음에 제이미와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은 체포될까 두려워 홍콩으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CCTV에 찍혔으니 글렌과 로저는 부인할 수 없었고 대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2016년 6월 15일 판사는 제이미를 살해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제이미의 죽음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결과라며 글렌과 로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끔찍한 총격 사건을 겪은 마이클은 은퇴할 때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이클은 여러 면에서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샤는 여전히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셀리의 인터뷰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